공짜는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용적률을 주면 과밀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부 체납을 더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용적률 인센티브를 솔직히 일기 신도시 다 줄 수도 없어요. 일기 신도시 인구 다 합치면 100만 인구 정도 되는데, 이 인구가 예를 들어 2배로 늘어난다. 교통 대란이 생기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이해하다 보면 일기 신도시가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정확히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나오겠다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겠다, 뭐다, 용적률 최대 500%도 주겠다라는 내용들 나오는 게 종전 용적률이 워낙 높았어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특혜를 네. 주겠다라는 걸로 일단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이 특별법 대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뭐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게 대상이다 정도로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이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혜택도 당연히 있지만 혜택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뭐 좋은 내용들도 절차 간소해주겠다, 용적률 도시건축 규제 완화해주겠다, 안전진단은 면제 혹은 완화해주겠다라는 사항들도 있지만 공공기여도 해야 되는 거죠. 공짜는 없거든요. 결국은 공짜는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용적률을 주면 과밀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인프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결국 너가 기부 체납을 더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왜냐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못 받는 단지들은 또 저기 과도한 혜택이다. 아까 층수 같은 경우는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내 용적률 내에서 단순히 높이는 거니까. 근데 용적률 더 주는 거는 진짜 혜택이 맞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솔직히 일기 신도시 다 줄 수도 없어요. 일기 신도시 인구 다 합치면 100만 인구 정도 되는데, 이 인구가 예를 들어 2배로 늘어난다. 네. 교통 대란이 생기겠죠. 그러겠죠. 그럼 당연히 이게 역세권 주변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든가, 아니면 역세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특별법 시행령까지 나왔잖아요. 보면 안 그래도 제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역 기준 500m가 될 것 같다 했는데 딱 500m 기준이 나왔더라고요. 그 내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여기는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곳이라고 이제 시행령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 들어간 곳들은 용적률 이런 인센티브를 못 주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 못 받는 단지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야, 너네는 용적 인센티브 받았대, 축하해, 박수만 쳐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왜 너네만 받냐, 왜 우리는 안 주냐,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분명 싸워댈 거고, 그러면 솔직히 국토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 뭐 정치인 중 누가, 아니면 국토부 관계자 중 누가 그 단지 선도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있다. 역세권 단지를 가지고 있다. 그분이 90년도 때부터 그냥 평생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또 마녀사냥식으로 갔다가 너 그러니까 거기를 혜택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한 측면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도한 혜택을 안 주게끔 하려고 여기 대놓고 문구가 무섭잖아요.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통상적인 임대주택 외로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체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거꾸로 해석하면 삥을 뜯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저게 대상이 되는 곳들은 또 저런 것까지 다 줘가면서 우리가 또 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빙고.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역세권은 그러면 괜찮나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막상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막 기부채나 공공기여 다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네라는 생각. 내가 임대주택 짓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뭐 진짜 획기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져가지고 분담금이 별로 안 낸다라고는 모르겠는데, 막상 뚜껑 까고 보니까 우리도 분담금 막 4억씩 내야 된대. 네. 용적률 높여줬잖아. 근데 왜 이래? 라고 했더니 기부 채납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러면 뒤통수 맞았다 생각하겠죠. 네. 나 사기당했다. 아니, 국가 좋은 일을 우리가 왜 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특별법 보다 보면 이제 재건축 판 뉴타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원래도 재개발들 하다 보면 구역들만 정비가 되지 인프라를 넣기에는 사실 구역별로는 뭐 2,000세대, 1,000세대 하지만 뭔가 인프라 넣을 만큼의 기부 체납 부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뉴타운을 하게 되면 광역으로 밀면서 이제 공공시설도 넣고 학교도 넣고 동사무소 넣는 경우도 하고 녹지축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재건축판 뉴타운을 표현하는 것처럼 대규모 블록으로 하게 되면 역세권 주변에 인프라도 깔고 뭐하고 하겠다 얘기인데, 그러면 이 부지를 기부 체납 받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노골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런 예시들은 이미 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청사진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들 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종상향 시켜주고 너무 잘 되고 가고 빨리빨리 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보다 보면 그냥 이게 또 결국 님비 핀피잖아요. 좋은 거는 땡큐, 싫은 거는 내 뒷마당도 안 돼.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뭐 막상 보다 보면 뭐 기부채는 너무 과하다 뭐다 하면서 제대로 안 되든가 아니면 또 정치인들이 한 발 물러설 수도 있겠죠. 그냥 모르겠고 그냥 혜택 좀 줘. 인프라는 좀 우리 안 거둘게 이래버리면 또 인프라 붕괴되고 세대수만 늘어나면 경부고속도로 안 그래도 막히고 자유로 맨날 막히고 네. 그런데 여기에 세대수만 더 늘어나면 교통 지옥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그래도 일기 신도시는 지하철이라도 잘 깔려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일기 신도시보다 멀리 있는 경기도권은 진짜 지옥이 펼칠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GTX 개통한다 뭐다 하지만 GTX도 없어, 지하철도 없어. 그냥 우린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의 인구가 막 빵빵 늘어나. 3기 신도시도 나중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10년 뒤에 이렇게 되면 입주해 교통 대란 열리는 거죠. 이제 경기도가 완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하지 말자 뭐자 말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표적으로 그래도 분당은 어떻게든 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입지가 좋고 그래도 판교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납부해도 아까 제가 사업성이 좋든가 아니 입지가 좋든가 그래도 분당은 납부 여력이 되든가 셋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 분당은 그래도 바로 옆에 판교 집값이 20억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설령 분담금을 예를 들어 인센티브 안 받고 기부채나 필요 없어 그냥 우리 1대1 재건축할 거야 분당 5억 낼게 라고 해도 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절대 다수가 그렇게 찬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단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돈 넣은 거 대비 손해는 안 본다는 거는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거니까. 오히려 일산 이런 곳들은 진짜 킨텍스는 또 집값이 비싸니까 네. 그런 주변이나 역세권 이런 데들은 우리 합시다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법 혜택을 못 받으면 어렵겠다 싶은 네.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분당은 그래도 돈 내면 우리 하겠다 하는 데들도 있고 실제로 특별법으로 우리 선도지구 지정해 주세요 하면서 신청한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우리 자꾸 용적률 얘기하고 대지지분 얘기했었죠. 그러면 일단은 분당 용적률 한번 볼게요. 보면 200% 전후인 곳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150% 있는 곳들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단지인 거죠. 근데 200% 전후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사업성이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겠구나. 그래서 네. 특별법 500% 얘기까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대지지분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막상 대지지분을 뚜껑 까보면 분당 사업성 떨어진다 뭐다 얘기했는데 막상 대지지분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음마아파트를 먼저 짚고 넘어간 건데 음마아파트 대지지분이 15평 얘기했잖아요. 근데 용적률 200% 얘기했는데 여기가 평균 대지지분이 15평이네? 20평 가까이 되는 애들도 있고 30평도 있고 그러면 분당 사업성 안 좋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당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또 볼 수 없는 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평형 구성을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앞에 순차적으로 한 게 상계중업 5단지 케이스에 있었을 때 단순히 용적률은 낮다 하더라도 대지지분 봐야 된다. 그 이유가 소형 평형이 많아서 네. 땅을 깔고 있는 게 너무 적어서란 얘기 해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이트 하나를 제가 또 추천해 드릴게요.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 디스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인 대지지분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아실에서는 평균 대지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직접 계산기 두들겨 본 게 아니니까 100%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좀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디스코 들어가면 이 건축물에 대한 대장 정보가 떠요. 그럼 여기에 대지권 비율이 뜨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시범 단지 보게 되면 대지지분이 30제곱미터, 68제곱미터, 17제곱미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소형 단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지지분 이거 평으로 환산하면 10평도 안 되는 애들도 있다 네. 보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게 작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세대수를 볼 때
그럼 평형 구성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 전용 면적별 이제 평형대들이 쭉 뜨는데 여기 위에 있는 건 공급 면적이고 실 전용 면적은 28.71제곱미터. 이게 세대수가 360세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범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뭐 진짜 시범 아파트라서 아마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도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도지구로 돼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대로 받고 가지 않는 이상은 말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1.5룸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대지집은 넓은 데를 가야 된다. 대형 평수 구성으로 간 데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그걸 알아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평수가 이미 크니까 비싸죠. 그렇죠. 네. 누가 다 알아요. 그 단지가 좋다라는 거. 근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다들 사실 답정너예요. 제발 좋다라고 말해줘. 소형 갭 투자해도 대박 난다라고 말해줘. 그리고 이분들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이렇게 원룸 주겠어요라고 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아, 재건축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나도 최소 25평형 이상, 목표는 3.3평형 이상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적률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용적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까 상기주공 5단지 케이스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서울의 재건축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없어요. 근데 왜 평균 대지지분은 15평이나 나왔을까요? 대형 평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평형 구성이 다양한 곳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여기서도 그래도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제일 작은 평형이 25평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5, 33, 44. 여기서도 막 내 감정평가가 손해보니 뭐 억울하니 뭐니 하면서 싸워대는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작은 평수 있는 데들은 오히려 얘네들 용적률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네들 너네 1대1 재건축하면서 너네 10몇 평 가져가 싫어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90년대 지어졌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슬슬 야 너네들끼리의 성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 혼합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평수들을 넣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는 소셜 믹스까지 가서 임대 아파트도 차별하면 안 된다. 임대동만 따로 두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옹벽 치고 이거는 안 되는 건 기본에 일반 분양 세대수랑 임대 아파트 세대수를 섞어라.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양하면 쉽지가 않고 또 더군다나 여긴 광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만 가도 막 싸우는데 좀 뒤에 우리 단지는 얘만큼 극단적이진 않아. 근데 얘네랑 묶여가지고 우리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왜 내가 너네 단지랑 묶여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는 냉정하지만 특별법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곳들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딱 보면 대지분 높고 평형 구성 봤을 때 가장 작은 평형대들도 30평대들 이런 데들은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데들이 가장 작은 평수야. 대형 평수도 섞여 있어. 이런 데들은 불만이 없죠. 일반 분양도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33평형 보고 너네 신축 33평으로 넘어가라고 해도 불만도 없죠. 네. 뭐 원래 나 30평대도 만족해. 뭐 40평대 가고 싶으면 분담금 더 내고 이 정도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소용 많은 데들은 좀 피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양지, 1단지, 뭐 청구, 한양 뭐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세대수도 이제 보면 평형 구성들이 좋은 데들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비싸서 안 간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뻔한 얘기라고 해도 이런 데들을 투자해야 확실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를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작은 거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 예전에는 재건축 얘기만 나오면 다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정자역 주변도 보면 대지지분 보고 평형 구성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고 여기서도 평균 대지지분 그리고 소형 평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진짜 재건축이 순조롭게 갈 건지 난항이 될 건지를 한번 진지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옆에가 워낙 비싸니까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그렇지 못한 곳들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 못 받쳐주는 곳들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기 신도시 봤을 때
기대감들이 충만하지만 특별법 시행령까지 다 나왔지만 과연 이게 선도지구도 기사만 보다 보면 이제 매년 지정할 거다, 뭐 열심히 지정할 거다라고 하지만 뭐 이주 대책도 없고 뭐 이걸 뭐 어떻게 하겠나라는 것들도 사실 첩첩산중인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괜히 특별법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재건축할래 하는 곳들이 더 빨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라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업성이 안 나오면 가기 힘든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뭐 재건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사비 자체가 2배, 3배가 뛰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던 곳들조차도 지금은 사업성이 위태위태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75% 동률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나는 분담금 오케이, 납부해도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씨 이 부담금 어떻게 내? 라고 하기 시작하면 못 간다는 거죠. 지금 분담금의 현실이 예전에는 뭐 한 평균 3억 정도 내다가 지금은 3억이면 되게 좋은 거고요. 3, 4억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사업성이 좀 안 좋아진 데들은 4, 5억 선으로 가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네. 5억을 초과하는 단지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또 막 고급화 지향하고 초고층 지향하고 이건 다 좋은데 그게 돈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막 그냥 막 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성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사업성이 설령 안 나와도 입지가 좋으면 또 될 거고 즉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분담금 납부 능력 있으면 또 될 거다라는 얘기들 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 조감도 멋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곧 일반 분양 언제 나오냐 하는 신반포 15차 네.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대표적인 후분양 단지로 가다 보니까 이제 메이플자이가 평당 6천에 분양을 했잖아요. 근데 신반포 15차는 이제 7천은 생각하고 있고 8천까지도 가냐 안 가냐 가지고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후분양까지 갔으니까 애초에 분상제를 피하려고 후분양 간 거잖아요. 네. 이제 준공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가 그렇다라고 해서 안 좋냐? 아니죠. 너무 좋죠. 여기 일반 분양 세대수 200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죠. 그런 곳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 단지 여기 누가 봐도 한강변에 멋있잖아요. 여기가 청담 르엘입니다. 청담 르엘 같은 경우 일반 분양 세대수가 300여 세대. 우리가 강남 보다 보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막 몇백 세대밖에 안 되고 오히려 100세대도 안 되는 네.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재건축이 되는 게 일반 분양가를 받아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강북에서 뭐 한 1000세대 분양하는 거랑 분양 수입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설령 사업성이 진짜 안 좋아서 분담금을 많이 내도 가치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완공되면 우린 기본 40억, 뭐 50억 한강 보이는 데들은 우리 50억도 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 그래 5억 내도 완공되면 40억인데 강남권들은 비교에 대한 가치가 다르니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대표적으로 1대1 재건축의 상징이 레미안 첼리투스인데 여기가 그때 당시에 부담금만 5억 4천을 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싼 것 같아 보여도 지금으로 치면은 한 얼마일까요? 10억 그쵸. 넘었죠.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 금융위기 당시에 네. 막 재건축 재개발 다 막 산으로 가고 이럴 때 꿋꿋하게 갔고 일반 분양 없이 1대1 재건축 갔거든요. 이때 당시 5억 4천이면 강북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뭐 단순히 1대1로 치환할 수는 없지만 아마 가치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를 태운 네.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대1 재건축하고 쾌적하게 딱 했을 때 지금 5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또 일반 분양 이것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즉 가치 있게 짓는 고급화 전략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초고층 뭐 얘기를 해도 당연히 공사 비용 늘어나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단지의 상징성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약간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보는 것까지가 중수의 영역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성, 입지, 분담금 납부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요.